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직접 받았는데 오늘은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발제자당 두세 가지씩 취합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규 박사님께서 기관의 일로 불가피하게 Q&A 시간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다른 두 분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두 분께 이 세션에 관련된 질문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구 소장님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김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다 하더라도 오 박사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 환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미국의 보편 관세 그리고 대중국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발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산업별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부터 이제 성장률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내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먼저 그 관세 정책의 속도는 저기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와라락 다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럴 만큼의 여건은 안 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나 성장률에 이게 좀 속도를 분산시켜서 좀 느리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아무래도 기계나 이게 방산과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것부터 요거는 좀 빨리 서둘러서 하고, 그 나머지 그 국민 생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필요한 거죠. 미국 사람들도 관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뽑긴 했습니다만, 이게 자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이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거기에 꽤 많이 노출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갖고 아마 올해 여름에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미치는 그런 품목들, 일상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1차 충격을 들어왔고, 요게 몇 달 이후에 전 세계 항공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아마도 하반기에 가서나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산재 분야에 먼저 변화가 올 것이고 소비재 분야는 하반기에 가서 아마도 영향이 가시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중국의 금 보유량 확대가 실제로 미국의 달러화 벽관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브릭스가 새로운 국제 결제 통화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루머는 계속 돌고 있는데 정상들이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이 금을 내고, 금을 가진 나라들은 금을 내고,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을 내고 해서 이게 커머더티 바스켓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화를 만든다. 요거는 그냥 종이화폐를 만들 거 없이 그냥 계산 단위로만 쓰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루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지금 미국 달러화만큼 편리할 것도 아니고, 달러화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브릭스 회원 국가들도 굳이 이렇게 새로 만든 통화로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브릭스 국가들도 이걸 꺼내지도 않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미국의 정책 미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를 현저하게 줄여버린 건 맞습니다. 미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들어가는 요런 카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뭘 하고 할 수 있는데 종이돈을 찍어서 그거를 사전에 차단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도 사실 뭐 친중이라보다는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도 브릭스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 중앙은행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달러와는 상당히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뭐 자기네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제로금리 하면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우리가 이걸 피땀 흘려서 만든 물건을 팔고 이 종이를 받기에는 상당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친미 국가들도 이런 브릭스 국가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고 일단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쟤들 또 시작이네. 자기네들 경제 끌어올린다고 또 이게 종이돈을 마구 찍어대는구나. 아이, 나 달러 안 써. 이렇게 확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 카드도 쓰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재정 무한대로 쓸 수 있어. 일본도 GDP 250%씩 부채 갖고도 까딱 없는데 지금 미국 120% 갖고 그걸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그 두 발을 꽉 잡아버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거 말고 딴 걸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그 공격 포인트가 이 중국의 이제 금매입, 금값을 끌어올린 그런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달러화 패권과 관련해서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미국의 달러화가 저런 위상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화와 금과의 퇴환을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72년도에 와가지고 금 퇴환을 정지하는 바람에 지금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과 연관된 통화가 아니고 종이화폐가 돼버렸는데 중국이 지금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와 그다음에 금과의 어떤 퇴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그 금태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70년인가 71년인가 금태환을 정지를 시켰죠. 근데 네. 그때 정지시킨 거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이고 사실 대공황 때 1931년 그때 국내에서는 금태환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통화를 금에 연계시켜 놓으면 금은 사실 거의 채굴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제는 매년 2% 3%씩 전 세계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명목으로 따지면 전 세계가 6% 7%씩 성장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금이 그만큼 채굴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이제 연계시키면 안 되고 근데 국제 결제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계산 단위로는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그런 의미에서 위안화의 국제 결제에서 그러니까 민간에 쓰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쓸 때 꼭 금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회복세를 보면 업황이 바닥을 이제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러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중국 경제가 심해질수록 이런 기대가 거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 의원님께서도 발제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업황이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아진 건 크게 저는 PQC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프리미엄 프라이스,
Q는 퀀터티, 그러니까 수요, 네. 그리고 C는 컴피티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P, 프라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판가 연동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2023년 이후로 광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같이 하락을 했고, 또한 재고 평가 손실까지 떠안게 되면서 P 쪽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광물가 하락이 멈추고 이게 서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던가 아니면 재고 평가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걱정을 하기는 좀 늦은 시점이다. 이 부분에 지나갔다. 대해서 다 네.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퀀터티,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은 전기적 캐즘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1년 내내 전기적 캐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5% 이하로 성장을 보이면서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4년 4분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2025년은 전년도 대비해서 중국 제외 시장에서 약 한 15% 정도 전기차가 다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저런 그 변화가 있는데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유럽이 워낙 전기차 쪽에서 알프사에 뭐 빙하가 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많이 하면서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재개를 한 상황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이 미국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의 구동을 위해서 고성능 그리고 고밀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다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퀀터티, 수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이게 무마를 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가 좀 이제 괜찮아지고 Q에 대한 우려도 감소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C, 컴피티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제일 많이 우려됐던 부분인데요. 한국 배터리 산업은 3원계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이 3원계 배터리는 성능은 더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는 저가형이지만 성능은 한국 대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가 확산이 되려고 하면 전기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약 30%에서 50%가 비싸기 때문에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 저가형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유럽 시장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늦게 이제 LFP 배터리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이 중국 대비해서 우위를 선점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2030년부터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펼쳐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차세대 배터리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기술 표준이 선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의 대중견제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2030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PQ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고 C 컴피티션에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워낙 배터리가 우리 주식 시장에 그 주 소재로 제 얼마 전까지 활약을 했었는데 요즘 워낙 안 좋으니까 아마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당장은 아마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급격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혜업종으로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 언급을 하셨고요. 이미 금융시장에서 이 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될까요? 아니면 또 앞으로도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수혜 업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지 그게 좀 몇 가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업종이 방산이나 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주가가 빨리 상승했다는 점이 다소 지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약 3개월간 주가가 100%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점증이 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24년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PER이 150배가 된 기업도 나왔고 PBR이 뭐 5배에 달하는 기업까지 있을 정도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증돼 있는 상황입니다. 150배요? 150%예요? 150배입니다. PER 기준. 네. 네.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좀 많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당 산업들의 특징은 굉장히 사이클이 큰 산업이라는 겁니다. 한번 사이클을 잘 타면 이익이 2배, 3배, 뭐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봤었고요. 그렇지만 또 다운 사이클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가 뭐 2분의 1, 3분의 1로도 가고 그리고 그걸 견디는 기간이 굉장히 긴 산업입니다. 뭐 5년을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주가가 한 번 더 가려고 하면 결국에 수주가 현실화돼야 됩니다. 수주가 현실화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소 조정기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 산업만 보더라도 불과 3년 전에는 뭐 PER 100배까지 가면서 굉장히 순항했지만 한번 이게 침체기에 빠지니까 그 주가도 하락을 하고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것처럼 빅사이클 산업의 특징은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기존의 2000년대 중반에 소재가 아니라 그 산업재 산업들의 굉장히 빅사이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주가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근데 그때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상황들을 좀 다소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우리 이제 이태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정책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미국과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그런 협상이 필요하다. 근데 같은 방향의 말씀을 오 의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요 방침은 제조업 강화입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 산업이 다 침체기 혹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진행이 됐는데 해당 부분을 살리려고 하면 혼자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 다른 곳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2022년, 23년 미국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이고 그게 다 제조업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당신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히려 윈윈이 가능한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김일구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난관을 뚫자 하는 말씀이시고 또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다른 방향은 수출 다변화 그리고 제3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일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워낙 잘난 나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쇄국 정책을 써도 다 들어올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무엇인가를 주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받아오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CPTPP라고 해서 그 태평양권에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무역 협정이 있고 유럽하고 우리가 그 FTA를 하고 있지만 뭐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뭐 환경 정책에 대해서 유럽이 EU가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면 그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건데, 우리가 경제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안 하던 걸 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이기 충격이 그렇게 우리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일구 소장님께서 워낙 우리 주식시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저희 시청자들 중에 개미 투자자가 많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관심에 대해서 조금 상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일구 소장님, 지금 이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었는데 투자 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발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이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것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주식시장의 추세가 아주 뚜렷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라는 관점에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이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는, 이게 박스권을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뭐 산업에서는 아까 오선주 의원님께서 뭐 산업 전망, 2029년 산업 전망에서 산업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제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지금도 이게 와일드카드고 조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 아직까지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뭐 대만에 TSMC가 있긴 합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GPU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가의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걸 미국도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고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게 와일드카드고 조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공부를 계속하고, 이게 미국도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중에서 이런 산업이 참 없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뭐 일본도 유럽도 뭐 대만도 약간의 경쟁 관계는 있습니다만 다들 원하는 그런 산업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한 질문을 드렸는데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Q&A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별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 통상 환경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세계 나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동맹국하고도 상관없고 또 인류가 중시해온 가치나 철학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 방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로지 자국 이득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국제 질서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질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득이라고 하는 단일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서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만들 전략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전문가들께서 미국의 이득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함께 나누어준 지혜와 전략들이 정책 결정자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2.0 시대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